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부 수익률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출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참 이런 게 우리 수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짜증이 나는 일이죠. 출제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은데 사실 이 몇 가지가 중요도가 비슷한 수위로 있었을 때는 그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거 대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된다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참 송구한 말씀이 드리는데요. 요 중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 계산 내용,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계산 내용, 평균 이익률법 계산 내용,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 계산 내용, 이런 것들 나름대로 배우는 데 있어서 수월치 않은 노력이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런데 나오는 건 딱 뭐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으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신용분석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소기의 점수만 넘으면 합격증을 받으니까 요거 하나 내가 버리고 다른 걸 더 견고하게 공부하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학습 태도를 취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35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내부 수익률부터 해서 방금 제가 연결해 드렸던 일련의 개념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요, 바로 주가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주가를 한번 예측해보자, 적정 주가를 판단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바로 그 주식을 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벌어들일 돈들이 여기 투영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것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여기 투자해서, 그럼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내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낮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3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지현 사장은 대학가 근처에 원룸을 신축하려고 한답니다.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데 4,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룸 임대를 통해서 3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의 순현금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내부 수익률법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주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흐름을 이제 이걸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서는 사업이라는 평가로 먼저 표시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데 일단 돈을 얼마를 내게 되냐면 4,500만 원을 낸대요. 내가 이게 투여된 이제 비용이겠죠. 지금 즉각적으로 투여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투여해서 내가 그럼 버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3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의 순현금 흐름을 보인댔죠. 순현금 흐름이라는 건 비용 다 치울 것도 추가적으로 다 치우고 순전히 나한테 남은 그런 순현금 흐름이 되는데, 그 순현금 흐름이 3번 오르겠죠. 3년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3번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투자한 그 금액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유발되는 현금 흐름이 또 딱 일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500만 원을 투여해서요, 우리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 3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첫 해는 1년 지난 거니까 1년을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2년 지난 거니까 2년을 표시하고, 세 번째는 3년 지난 거니까 3년을 표시해서 이 각각을 더했을 때, 즉 3년에 걸쳐서 얻게 되는 우리가 그 수익을 지금 투여한 4,500만 원과 똑같이 되게끔 하는 이 이자율,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투자에, 이 사업에 바로 내재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내재 수익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기초적으로는 왜 이걸 분모에 넣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긴 이자율이 얼마냐면 10%라고 합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은 1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당연히 100만 원 곱하기 10%에 해당되는 10만 원이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이자 10%가 더 더해진 10만 원이 같이 붙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면
100만 원 원금에다가 10%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었다 해서 100 곱하기 1.1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지금 시점의 금액을 미래로 보낼 때는 옆에다가 원금 플러스 해당 이자율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요. 미래에 있는 금액을 이번에는 현재로 바꿔볼게요. 여기 100만 원이 이제 1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이라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 X1, 모르니까 X1이라고 하는데, 자, 이 X1이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으로 바뀌어야지만 이 100만 원이 지금의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X1이 1년 뒤에 100만 원이 되는 방법은 그냥 이 원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처럼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 즉 1.1을 곱했을 때 미래 시점에 딱 그 해당되는 금액을 찾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X1에다가 1 플러스 0.1을 이렇게 곱해서 나온 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된다면 지금 X1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X1 어떻게 구해요? 자, X 그 다음에 1.1 이게 100이니까 X만 남기면 뭐가 된다? 1.1에 100이 된다. 다른 말로 해서 1 플러스 0.1에 1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에 원금 플러스 해당 이자율이 분모에 있게 된 이유는 미래 시점에 있는 걸 전부 지금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이걸 분모에 넣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 있는 걸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옆에 분자에다가 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4,500만 원 이건 뭐예요? 지금 시점에 투자한 비용이잖아요. 원룸을 신축해서 딱 지금 4,500만 원을 냈어요. 딱 투자를 했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래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돈이고 하나는 미래 돈이면 이게 일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 원이고 미래 100만 원하고 이걸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미래에 있는 이 각각의 2천만 원을 지금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1년 지난 거는 1 써서 이렇게 해놓고 2년 지난 건 2 써서 이렇게 해놓고 3년 지난 건 3 써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1, 2, 3입니까? 요걸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은 오신 분들에게 다 손들어봐라, 이건 아시냐 모르시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너무 기초적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이 1년 지난 뒤에 가치가 있을 거고 2년 지난 뒤에 가치가 또 있겠죠. 자, 이자율이 10%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 1년 지난 뒤에는 1 플러스 0.1 해가지고 이게 바로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원금이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원금은 100 곱하기 1.1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1년을 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이거 옆에 다시 뭐가 붙는다? 1 플러스 0.1을 또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은 또 투자 원금에서 요만큼이 또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100에다가 2승한 게 되는 거죠. 기간이 2년 지났기 때문에 2승. 만약에 요 텀이 1개월마다라고 하면 이건 1개월, 이건 2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에 지수 부분에 정확히 말하면 2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100만 원이었고 2년이 지난 시점이 이거였다고 하면 아까랑 똑같죠. 자, 2년 지난 시점에 100만 원이라면 지금에는 과연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X 옆에다가 1.1을 2승한 걸 곱했을 때 바로 10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분모로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2년 지난 뒤에 가격 100만 원을 지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요거를 분모에 이렇게 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자, 1 플러스 X를 1승한 것은 1년 지난 시점을 지금 걸로 돌리기 위한 것이고,
2천만 원을 1 플러스 X의 2승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한 것은 2년 뒤의 것을 지금으로 돌리기 위한 거고 3승은 3년 지난 뒤의 것을 지금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미래에 받아들일 금액을 똑같게 만드는 이 수익률이 바로 이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률이다 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를 계산해 보면 이게 15.9%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경제성을 바르게 평가한 것은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500만 원의 비용이 투여할 것 같은데 2천만 원씩 해서 우리가 4,500만 원 딱 투여한 거니까 X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15.9% 정도의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고 답을 내면 되겠네요. 보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5.9%냐 뭐 15%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4,500만 원이라고 답을 낸 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수기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회수기간법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부수익률법과는 또 전혀 방식이 달라요. 즉, 내가 투자한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바탕으로 그 사업성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6페이지 문제 보시면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호 회장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장비를 800만 원에 구입했다. 박진호 회장은 신약 개발로 인한 투자금을 4년 이내에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개발을 위한 장비로 인해 매년 다음과 같은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투자 비용 800만 원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1년 뒤에 얼마를 회수했다? 350만 원을 회수했어요. 순현금 흐름이 유입이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수한 거죠. 2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2년 차에는 얼마가 지금 회수가 됐냐면 250만 원이 회수가 됐대요. 정확히 말하면 순현금이 유입이 된 거죠. 그러면 1년, 2년, 2해 동안 장사해서 순현금이 유입된 금액은 얼마다? 당연히 600만 원이죠. 그럼 600만 원만큼의 현금이 회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차가 됐을 때 추가로 또 200만 원 벌었으니까 600에다 200 더하면 800만 원이죠. 드디어 내가 투자한 원금 800만 원이 3년째 됐었을 때 전부 회수된 거죠. 이렇게 해서 순현금 유입 흐름을 바탕으로 3년이 되면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모두 회수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바로 회수기간법이에요. 아까 우리 내부수익률법과 비교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계산이 편하죠. 분모에 넣을 것도 없이 만약에 이 지금 현금 흐름을 방금 써드렸던 이 현금 흐름을 회수기간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4,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순현금 유입이 얼마였다? 2천만 원. 그럼 이 중에 2천만 원 벌써 회수했죠? 그 다음에 2년 차 됐더니 얼마가 됐다? 또 2천만 원. 그러면 4,500만 원 투자한 것 중에서 2년 지나니까 4천만 원 회수했어요. 그럼 500만 원만 회수하면 끝나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균등하게 만약 그 수익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4분의 1로 한, 즉 앞에 3개월 정도 지나면, 즉 2.3개월, 2년하고 3개월이 지나면 2년하고 3개월이 지나면 4,500만 원을 전부 회수한다라는 게 바로 회수기간법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계산이 편하죠. 이게 바로 회수기간법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껏 설명해놨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때 2천만 원과 이때 2천만 원과 이때 2천만 원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회수기간법은 그걸 그렇게 다르게 본다? 아니다. 그냥 미래 10년 뒤의 금액도 1년 뒤의 금액도 2천만 원은 2천만 원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게 회수기간법이에요. 계산은 편리하나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평가하는 그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회수기간법의 장단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수기간법은 어떨 때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년 지난 뒤에는 1 플러스 X의 1승이었고요. 2년 지난 뒤에는 1 플러스 X의 2승이었고 3년 지난 뒤에는 1 플러스 X의 3승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2천만 원에 제일 근사한 가까운 값이 어느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3승한 것만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수치가 크게 변동이 됐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떤 금액이
지금 시점에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그 금액이 원래 그 금액과 실제 우리가 시점을 달리해서 평가한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회수기간법도요, 1년치, 2년치, 한 뭐 3년치까지는 순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금액이랑 실제 그 금액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30년 후 이건 당연히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현금 흐름, 회수기간법은요, 저희 36페이지 음영 부분 첫째 줄 맨 뒤를 보세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짧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투자 기간의 회수 기간이 짧을 때 이 회수 기간법의 이 타당성, 이걸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타당성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 이거는 지금 뭐라고 제가 아까 표현해 드리냐면, 원룸을 하나 사서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거뒀다, 순현금 흐름에.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주가나 이런 걸 평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살짝 바꿔보세요. 원룸을 산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산 것으로 인해서 매해 받게 되는 배당금이나 그런 이득이 2천만 원씩 3년 동안 받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난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둔 게 된 것인지 바로 이 방법으로, 내부 수익률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있었던 회수기간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장비를 산 게 아니라 8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놓고 그 금액 원금만큼을 내가 배당금이나 이자로 회수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흘러야 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 회수기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내부수익률법이나 회수기간법은 주식이나 또는 기업이나 투자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이해가 또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비교적 또 쉬운 게 평균이익률법을 그 다음 적어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문출판사는 새로운 기계를 3천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이 설비를 구입하고 난 후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순이익이 예상됐다네요. 인쇄기의 내용 연수는 3년이고 잔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투자의 이 평균 이익률법은, 우리 일부에 장 교수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내용 연수니 뭐 잔존 가치니 이런 용어를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가 실물 자산을 샀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제 용도로 사용하는 건 무한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강의 시간을 보기 위해 스톱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톱워치를 평생 아니면 뭐라 할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스톱워치가 이제 고장이 슬슬 나고 작동이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실물 자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가 바로 감가상각 기간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가치를 손실해 가면서 빵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쓰게 되는 게 일단 감가상각 기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그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스톱워치는 5년 뒤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하면, 자, 이 스톱워치의 내용연수는 얼마? 5년인 거고요. 자, 그런데 스톱워치가 제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년 정도 썼더니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4만 원 가치밖에 없다 그러면 1년 뒤에는 4만 원이 되고, 그 감가상각비는 그간 1년 동안 10,000원 정도 감가상각이 됐다.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 차는 이상하게 좀 더 많은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15,000원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톱워치의 가격은 5만 원 주고 샀던 것이 첫 해 10,000원, 둘째 해 15,000원 떨어져서 25,000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둘째 해 기간 동안 일어난 15,000원이 또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데 어떤 실물 자산은요, 이 내용연수 기간이 딱 끝나면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실물 자산은 내용연수 기간이 다 끝나도 나름 이걸 얻다 갖다 팔거나 나름 이걸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이익,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실물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거를 바로 잔존 가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인쇄기를 3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가만히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순이익이 1년 동안에는 90만 원, 2년 동안에는 110만 원, 3년에는 70만 원, 4년에는 9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5년에는 14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평균 이익률법을 가지고 지금 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이익률법이라는 게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음영 부분에 평균 이익률법이라고 하면서 수식을 뭐라고 적어드렸냐 하면 분모는 연평균 투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순이익을 한번 볼게요. 아까 위에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각각의 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이 나와 있죠. 현금 유입액이 1년 동안은 90만 원, 그 다음에 2년 동안 110만 원, 3년치에는 70만 원, 그 다음에 8년치, 4년치에는 90만 원, 그 다음에 5년치에는 얼마가 되냐 하면 1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각각 5년 동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 흔히 사용하는 평균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시기 쉬우냐면 그럼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지금 3년 동안 쓴 거잖아요. 그럼 연평균 투자액은 1,000만 원이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분에 바로 요거 계산한 걸로 계산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 우리 답을 한번 보시죠. 37페이지 정답. 제가 연평균 이익률을 계산하는데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계산한 100만 원을 썼고요. 분모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이거 오타냐? 뭐 저희가 오타가 없는 책이 없겠습니다만 이거 오타냐? 아닙니다. 오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짜리 3년 동안이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연평균 순이익 계산할 때 이 90만 원은요. 첫 해년도 초에서 첫 해년도 말 사이에 요 기간 동안 일어난 순이익이에요. 그럼 110만 원은 뭐냐? 바로 둘째 해 시작부터 둘째 해 끝나는 그 사이 동안 일어나는 또 순이익이에요. 70만 원은 요 셋째 해 시작부터 셋째 해 끝나는 요 사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순이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전부 다 합쳐서 5로 나눈 게 바로 요건데, 연평균 투자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럼 역시 이거랑 똑같이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해 처음 기계를 샀죠. 첫 해 처음 기계를 샀을 때 얼마냐면 3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죠? 네, 3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요. 3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기계는 3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래요.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다 지난 다음에 이때의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0원이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할 땐 3천만 원인데 끝날 땐 얼마로 끝났다? 2천만 원으로 끝났죠. 1,000만 원이 그 가치가 1,000만 원이 줄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내가 저 9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바로 3천만 원과 그 끝에 있는 2천만 원 사이인 2,500만 원을 내가 투여한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여기가 요 기간에 대한 금액이라면 요것도 요 기간에 대한 금액으로 서로 맥을 같이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의 투자 금액은 얼마다? 당연히 1,500만 원이고요. 마지막에 1,000만 원에서 빵원이니까 얼마다? 500만 원이죠. 바로 그래서 요 세 개를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 값이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여기 분모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췄더니 얼마가 됐느냐? 바로 1,50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
평균 이익률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평균 투자액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됐는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비율 분석에서 기초 기말의 평균액으로 우리가 수치를 넣었던 것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은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인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은 기말에 대한 내용이라면 기초 기말을 평균해야지만 그 기간 중에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가볼까요? 순현재가치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순현재가치법은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쓰는 어떤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주현 사장은 대학가 근처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원문 건축을 신축하는데 4,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룸 임대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의 순현금 흐름이 예상된다.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을 이번에 뭘로 하라는 거죠? 바로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죠. 순현재가치법은 자신이 거두는 수익을 그 순이익을 순현재가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언제로? 현재로. 그럼 이거는 1년 뒤고 2년 뒤고 3년 뒤잖아요. 그럼 이걸 다 현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있는 2천만 원은 현재로 보내면 어떻다? 이 2천만 원을 바로 1년 지난 뒤에 값인 이렇게 일승한 걸로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은 여기 비율을 모르는 걸로 해서 그 수익률을 구했는데 여기는 할인율이 얼마다? 10%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해서 바로 1년 전 현재 가치를 1년 동안의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그 이자율을 쓰는 거예요. 그럼 2년치는요.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3년치는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바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3년 동안 벌어들인 걸 순현재 가치로 다 바꾼 거죠. 이렇게 다 바꿨을 때 이 금액을 다 합쳤더니만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책에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4,9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현재 4,500만 원 투자했어요. 4,500만 원 투자해서 4,970만 원을 벌었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 차이는 얼마가 된다? 바로 470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470만 원어치만 뭐다? 이익을 얻는 거니까 일단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플러스니까 일단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그 어떤 투자에서의 순현재가치법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것도 똑같이 4,500만 원을 투자했더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5,5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게 더 낫죠. 하지만 그런 비교군이 없었을 때 적어도 투자한 원금보다 이게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비교 방법입니다. 순현재가치법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뭔지 아실 거예요.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이 얼마를 팔아야지 손해에서 이익으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바로 그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아니면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수량을 계산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손익분기점 분석 방법 2에서는 실제 수량이라든가 분기점 경영활동 수준, 이걸 계산하는 실제 문제를 내봐 드렸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신용분석사에서는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경영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신용분석을 평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면 이득으로 전환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 분석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덜 하겠죠. 지금 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용을 분석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손익분기점의 분석 방법은 앞에서 했던 우리 1년의 비율 분석 부분에 비해서는 출제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퍼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분석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3페이지 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 영업 레버리지라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뭔지 아실 겁니다. 지렛대 효과, 즉 어떤 작은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이제 효과인데 앞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정도, 타인 자본 의존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 자본을 투여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커질 때도 더 커지고 손해가 커질 때도 더 커진다라는 것들 뭐 비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 그게 틀린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건요, 고정비가 매출액이 변동함에 따라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고정비의 의존도 아니면 변동비의 의존도, 그게 같은 말이긴 한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설명 한번 보면요, 1번 보기 빼고 나머지가 맞은 건데 1번 보기 보시면 단위당 변동비가 작을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단위당 변동비가 작으면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그만큼 많은 변동비를 투여할 경우 이것은 뭐다? 레버리지가 이제 작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단위당 변동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정리를 하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변동비가 작으면 영업 레버리지도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판매 단가가 낮을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크다. 이건 뭐게요? 아까 위에와 비슷한 어떤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고정 자본이 매출액 변동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작을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크다, 뭐 그 다음에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말로써 제가 좀 잘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데 고정비랑 변동비가 어떻게 드는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텐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우리 4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맨 뒤에 수식이 있죠. 매출액 변화율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뺀 금액이고요. 분자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비용이에요. 따라서 이 변동비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매출액이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매출액이 커진다는 건 같은 수량일 때 가격이 비싸지는지 싸지는지와도 맥을 같이 하겠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 그것이 커지고 작은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4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재무 레버리지죠. 이거는 총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모는 영업이익률 변화이고요. 분자는 주당 순이익률의 변화인데, 이런 것이 담고 있는 수치적인 변화를 이제 문제화한 게 바로, 그래서 한번 익혀보시라고 준 게 44페이지고요. 결합 레버리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수월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비율 분석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내용과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짚어다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 부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